네, 방금 소개받은 이우영입니다. 우선 초청해 주신 대한수학회장님, 그리고 고등과학원장님, 또 성균관대학교 수학학과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여기 성균관대학교를 나와서 또 모기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게 돼서 더 감명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장님 말씀하셔 주셨는데 보통 대중강연이라고 그러면 수학의 유용성, 수학의 아름다움, 수학이 인류 문명의 금자탑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중들에게 그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강연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수락하고 나서 고민 끝에 한번 이런 강연을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강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1시간 내에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질문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또 나중에 그것은 다른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는 수학의 사유가 무엇인가 본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 수학적 사유가 시대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절대적인 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와 관계없이 진짜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수학적 진보가 진화적인가 혁명적인가 이게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두 가지로부터 얻는 해답은 장차 우리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나 수학을 해야 되는 자세, 철학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까지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수학적 실제, 리얼리티가 진짜 무엇인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또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류의 지성으로서의 수학적 사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처음에는 시작은 수학의 지금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학이 다 원천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다 이론들인데요. 잠깐 보더라도 환경 에너지 연구, 질병 통제, 요즘 많이 나오는 머신러닝 이런 이 모든 것들 거의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과학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학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최근에 이 수학이 거의 전성시대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여러분들 약간의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알파고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알파고의 핵심 기술이 수학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수학이 과연 인류 문명의 금자탑인가 이런 질문에 약간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수학이 단순한 이런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측면만 고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선 우리가 수학의 본질을 보기 전에 수학의 측면에서 오늘의 시대가 과연 뭔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첫 번째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그게 20세기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사조예요. 흐름의 사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잘 아시겠지만 무슨 개방,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 이런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념적인 것도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탈이념, 탈경전이다.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것을 자유분방한 시대인데요. 수학의 눈에서 볼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수학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수학자들을 한테 얘기할 때 모든 수학자들은 자기만의 공리와 자기만의 우주를 갖고 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만의 우주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이 자유로운 사고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될 수 있지만 너무나 자유분방해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가 옆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수학자들끼리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로움을 만끽한 나머지 데피니션, 정의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변장된 공리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수학이 원래 갖고 있었던 특성, 그걸 조금 약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의 시대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인류의 수명은 길어지고 그 밖에 대부분 나머지들은 다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무슨 지식, 정보, 이미지, 뭐 문화 이런 것들의 생명이 짧아져요. 결국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수학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오늘 수학의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음미하기도 전에 내일 다시 또 새로운 정리를 찾아 나섭니다. 굉장히 바쁜 거죠. 바쁘고 더더군다나 이 세계화 시대에 이제 이 지구가 하나의 이 빌리지가 돼가지고 경쟁이 예전에는 내 주변 1km 또는 뭐 아무리 커도 나라 전체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경쟁이 그냥 세계에 그냥 하나의 글로벌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수학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토마스 쿤인데요. 토마스 쿤은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과학 전반에 걸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입니다. 토마스 쿤은 뭐라고 이 과학을 진단했냐면 처음에 정상과학의 시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구축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듣기에 따라서 거북할 수 있는데 쿤의 이제 가장 거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퍼즐풀이를 해갑니다. 퍼즐풀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껏해야 퍼즐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조예요. 퍼즐풀이를 하다가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는 변칙의 순간이 오는데 그게 점점 심각해지고 넓어지면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토마스 쿤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는 쿤의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대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정상과학의 시대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퍼즐풀이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이게 이제 수학에 바라본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수학이 진단하는 시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수학적 사유는 그런 시대 사상을 정말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상에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거냐? 나는 오로지 수학을 배우고 수학 공부만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하지 말고 어느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시대 사상을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대의 두 위대한 수학자를 통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누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유클리드는 조금 이 두 사람 중에는 보통 수학자들, 전문 수학자들은 유클리드를 얘기하진 않고요. 아르키메데스하고요. 아르키메데스는 전 역사를 통해서 3대 과학자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또 한 명이 누구일까요? 에우독소스입니다. 에우독소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에우독소스가 조금 더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에우독소스를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가 약간씩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위인전을 읽고 무슨 이게 전기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배우고 이러면서 약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그 위인이라든가 새로운 발견 이런 것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돌연변이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어렸을 때 부모들은 그렇게 막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시대에 깊이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그 약간 그 역사이긴 하지만 잠깐만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우독소스가 등장할 때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동부 지중해 연안인데요. 되게 고대 그리스 시대가 기원전 1100년에서 146년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게 멸망하는 시기고,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 의미에서 그 학문으로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세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에 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잠시 한 20, 30분 활동한 여기 도시들이 좀 나올 텐데요. 우선 여기 15번. 이게 지금 오늘날 터키인데요. 여기 15번이 이게 밀레투스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이 크니두스고요. 15번 밀레투스 앞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13번인데 걔가 사모스입니다. 여기 에게고요. 여기 바다를 건너와서 여기 그리스인데 여기에 8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고 6번 이 지역이 이제 스파르타 지역이고요. 여기 이탈리 남부 지역에 보면 3번 도시가 있는데 그게 엘레하고 4번이 크로톤이고 5번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지금 타렌툼이고요. 2번이 시칠리 섬인데 여기가 시라큐스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 동부 지중해 연안 지도인데 실제로 제일 처음 학문이 수학에 발전한 것은 여기 요 15번 밀레투스 지역이에요. 고대 그리스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등장한 최초의 인물이 잘 알다시피 탈레스입니다. 탈레스인데 이제 이 전까지는 수학이 전혀 그 논증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서 잠시 말하자면 과학의 한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비로소 탈레스가 등장하면서 수학이 이제 논증적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하우에서 Y로 가는데 잘 알다시피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걸 증명을 처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피타고라스인데요. 피타고라스는 이제 이오니아 지방의 아까 말씀드린 사모스에서 태어나가지고 밀레투스에 와가지고 이제 탈레스한테 공부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5세기 이제 페르시아가 고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리스 본토로 못 가고 그 아까 얘기한 이탈리 남부의 크로톤이라는 도시로 가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얘기는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시대의 흐름만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원전 492년에서 480년이고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아테네가 이기고 이제 아테네가 여기서 이제 부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이제 아테네로 다 몰려오는데 기원전 431년에 펠로폰네스 전쟁이라고 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아테네가 집니다. 지고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번성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플라톤이에요.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잘 아시겠지만 387년에 아테네에다 이제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최초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에우독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죠? 지금 계속 논증 수학에 계속 진행되고 거의 논증 수학의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에우독소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우독소스는 아까 그 이오니아 지방의 크니도스에서 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 남부의 타렌툼 가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다가 이게 지루해서 다시 아테네로 와서 이제 플라톤 학교에 잠시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다니는 개월 수가 한 6개월 정도 플라톤 학교에 다니다가 플라톤 학교에 원래 다니던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싸우다가 난 싫다 이 학교가 이래가지고 자퇴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그냥 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수학하고 천문학 공부한 다음에 수십 명의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왔다가 잠시 다시 플라톤 학교에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냥 고향이 크니도스로 돌아가서 이제 평생 동안 연구를 하는데 이 에우독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비례론하고 실진법인데요. 이게 이제 이 에우독소스를 위대한 수학자로 만들어준 그 이론입니다. 이 중에 실진법을 잠깐 보면 실진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양으로부터 그 반 이상을 빼내고 다시 남은 양으로부터 그 반 이상을 빼내고 이 과정을 계속해가요. 그러면 결국 어떤 정해진 양보다 이건 사실 대학교 고등학생한테 어렵지만 대학교 1학년 학생이면은 되게 그 아르키메데스의 공리라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진법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에우독소스가 원의 A1과 A2가 지름이 D1, D2인 두 원의 넓이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얘를 이제 보인 거죠. 보인 것은 저기 이제 원주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한 거죠. 원주율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논증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실진법을 가지고 원에다가 내접 정다각형을 내접시켜 가지고 넓이의 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실진법이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지금 에우독소스가 만든 게 원을 그리고 두 점을 잡아서 이제 정다각형이 한 변이라고 그러면 여기 중점을 잡아가지고 AM, B의 넓이는 이 사각형 ARSB 넓이의 반인데 이 활골의 넓이는 이 AM, B의 넓이의 2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2배보다는 작으니까 이 차이가 점점 변의 넓이가 변을 점점 많게 하면 점점 작아질 것이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논증적인 증명이죠. 여기서.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실증법은 시대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지금 이오니아 지방에서부터 쭉 내려온 거거든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로 꽃을 피운 건데 그 당시 합리주의와 논증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저도 잘 이렇게 그 안파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그조션, 그러니까 이게 줄여 나간다. 뭔가 이렇게 약간 실리라는 게 이렇게 빼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실진법은 파이라는 원주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의 존재성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주긴 하지만 새로운 정의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증 수학이라는 게 계속 그 시대에 이런 것만 한 거고 당시 가장 위대했던 수학자라고 하는 에우독소스도 그런 범주에서 지금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 얘기를 하죠. 아르키메데스 시대를 잠깐 또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기원전 323년이면 이 그리스 위에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를 침략해 와가지고 여기 다 점령하고요. 여기 넘어와서 페르시아 지역 다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와서 다 점령합니다. 하물며 저 인도까지 서남아시아에서 인도까지 다 점령합니다. 이 전 지역을 점령한 사람은 그 유명한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 그리스 문명과 이쪽 동방 문명의 이제 합해진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헬레니즘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 추상적에서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사조가. 그러니까 다 실용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기원전 323년에 죽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요 알렉산더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수도로 보통 아테네에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 나일 강변의 요 20번 도시 여기 이제 지중해 연안이죠. 나일 강변에 여기다가 요 허 벌판이었어요. 여기다가 요즘처럼 신도시를 개설합니다.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 당시에 기원전 323년 그 전이죠. 그 전에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냐면 20만 명이 거주합니다. 20만 명. 상상을 초월하죠. 그 도시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게 이제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 대학을 만듭니다. 이제 기원전 47년에 이제 불타서 없어지긴 했는데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대학이
거의 이쪽 그 소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학문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거의 기원 후 5세기까지. 이때 등장한, 이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1학년과 2학년에서 배우는 전 과정의 내용들을 다 그때 이미 이 기원 전에 다 한 거죠. 원주율, 뭐 구의 부피, 포물선. 약 10개 논문이 전해지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맨 끝에 방법이라는 논문이에요. 이 방법이라는 논문이 얘기하죠. 잠깐 얘기하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지뢰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뢰의 법칙이야말로 이거 받침점에서 거리가 x, y고 물체 a, b가 있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 실험을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이거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걸 배우기 전에, 저걸 알기 이전에 저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줘도 잘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지뢰의 법칙은 아마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이제 알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뢰의 법칙이 수학하고 무슨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르키메데스 이제 방법이라는 그 논문이 아르키메데스 그의 정리를 발견할 때 가우스처럼 이게 어떻게 발견했다는 걸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거기다 쭉 써놨는데 이게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알렉산드리아 대학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박물관장이었어요. 그 이제 친구였는데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이 책이 분실됐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런 논문이 있다는 것만 알려져 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책을 발견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1906년에 이스탄불에서 이 사본이 발견됩니다. 그때 1920년에 다시 없어져요. 99년에 크리스티 경매에 다시 출연합니다. 이게 60년만,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게 문화재 훔쳐가지고 60년만 지나면은 그냥 이게 죄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매에 다시 출연해가지고 이게 재판이 걸렸죠. 이 수도원에서 재판을 걸었죠. 이거 우리 거라고. 근데 패소했어요. 이 경매에서는 이 프랑스의 룰을 따라간다는데요. 프랑스 룰은 60년이랍니다. 최근에 디지털 기술로 이 원본을 정확하게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구의 부피 구하는 거예요. 구의 부피. 구의 부피 지금 구하려고 해도 고등학생들이 어떤 접근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 어떻게 구했을까?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구의 부피를 구한 방법이 이제 그 메소드라는 그 논문에 실려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X축이라고 그러고요. 미안해. 이게 지금 이런 그림이 그리면 대중 강연에서 좋지는 않은데 전혀 수학을 얘기 안 하고 수학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 원을 회전시켜서 구를 만들고요. 여기 지금 사각형을 회전시켜서 원 기둥을 만들고 이 삼각형을 회전시켜서 원 뿔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이 거리에다가 이걸 잘라내요. 잘라내면 이제 작은 원판을 만들어서 적분하듯이 이 원판을 잘라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어가 여기에 이 원뿔하고 원뿔의 이 부분하고 구의 이 작은 잘른 부분을 딱 떼가지고 이 T에다가 딱 겁니다. 이 T까지 이 T 쪽에는 요 지금 반지름하고 똑같은 이 지름하고 똑같은 거리에다가 그걸 갖다 걸고 그 다음에 사용한 법칙이 뭐냐면 지뢰의 법칙이에요. 지뢰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구의 부피를 구합니다. 근데 얘는 증명은 아니에요. 이제 구하는 방법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내가 그걸 찾았다는 것만 얘기한 거죠. 증명은 따로 했습니다. 따로 면밀한 증명을 했는데요. 오늘날 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방법은 따라서 시대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방법은 비록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획기적으로 실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헬레니즘 시대에 살았던 아르키메데스에게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두 위대한 수학자로부터 얻은 결론은 어쨌든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실용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조차도 시대로부터 떠나서는
우리가 수학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수학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유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수학의 진보를 이룰 때 이렇게 진화적으로 일어나느냐, 혁명적으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 사상하고도 또 관련이 있긴 있어요. 토마스 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의 진보가 혁명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혁명적으로 일어난다는 토마스 쿤의 주장을 적어도 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자꾸 말씀드리면요. 제가 토마스 쿤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존중은 하지만 여기 또 존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이 혁명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거고 흔히 어떻게 또 세뇌됐냐면 코페르니쿠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를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거죠. 그게. 혁명과 진화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약간 좀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이 쿤의 이 근거를 좀 다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이때가 이제 17세기거든요.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세기를 딱 얘기하라면 17세기예요. 수학도 그렇고 일반 과학도 그렇고. 그럼 왜 갑자기 가만히 사람들이 있다가 암흑시대가 5세기부터 14세기까지거든요. 12세기까지 암흑시대인데 14세기까지 암흑시대라고 보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7세기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운데 있는 거죠. 찰스 2세가 영국 왕리박해를 만들어요. 이 영국 왕리박해는 회원이 되려면 당시에 가장 이게 회원이 몇 명 안 됐습니다. 당시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들만 여기 이제 초대가 돼서 하는데 여기 유명한 이유는 왕이 종종 이게 참석을 해요. 왕이 참석해서 같이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즐깁니다. 왕이 이제 한번 찰스가 토론하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과학 이게 뭐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과학자들한테 나도 문제를 한번 내보겠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역사에 기록된 문제인데요. 이게 어항이 있는데 지금 붕어가 안에 있어요. 무게를 쟀습니다. 그 다음 붕어를 죽인 다음에 다시 무게를 쟀더니 무게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죄송합니다. 붕어 죽었을 때 무게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거 설명해라.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과학자가 많은 시간 당연히 토론했겠죠. 왕인의 문제인데. 긴 시간 토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걸 좀 여러분들과 더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기록됐겠죠. 어려운 문제 같으면 기록 안 했겠죠. 이게 과학자를 왕이 조롱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찾은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 조롱을 당했는데 이 당시에는 제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왕리박해가 최고의 기관이었으니까, 학문기관이었으니까, 고등과학원처럼요. 그죠? 최고의 학문기관이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해요.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내가 잘못하다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도로를 이렇게, 도로 포장할 때 쓰이는 콜탈 있잖아요. 콜탈을 거기다 막 발랐더니 금방 낫다. 도대체 콜탈에 무슨 성분이 이 다리를 금방 낫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편지로 보냈어요.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콜탈에 무슨 성분이냐. 또 이게 실험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 다시 편지가 날라왔어요. 이 편지 쓴 사람이 다시 편지 쓴 거예요. 내가 편지 쓰다가 깜빡했는데 내 다리는 의족이다. 의족. 진짜 아니다. 나무로 된 의족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 상황이 뭔지 알겠죠? 이게 이런 사건들이 기록됐다는 17세기에. 이거 나중에 다시 제가 리뷰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단테가 잘 아시죠? 신곡을 만들고 르네상스를 처음으로 서막을 알린 인물인데요.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단테의 신곡의 천국편에 보면 우주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우주의 그림이 이제 여기 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늘에 이렇게 별이 떠다니니까 속도가 비슷한 것끼리 그 유리관 위에다가 다 붙여요. 쫙 붙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관측 가능한 별들을 속도마다 붙이려니까 관이 아마 유리관이 8개쯤 필요했나 봐요. 8개다 다 붙여가지고 이 유리관이 움직이면서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번째 게 낮과 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관이 닫히면 밤이 되고 열리면 이제 낮이고 마지막 10번째 게 이제 신이죠. 신. 그 동력기관이죠. 이런 걸 그렸어요. 단테가.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았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좀 다르다. 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속도가 다른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학자 논문을 씁니다. 몇 년 동안 이 관을 만드냐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때가 사유가, 그러니까 과학적 사유가 17세기예요, 지금. 과학적 사유가 치열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게 암흑시대 몇 년하고는 달라요. 10년이면 암흑시대 100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이 관을 만드는 기간이 무려 150년 동안 만듭니다. 150년 동안 과학자들이 관을 만들어 나가요, 하나씩. 관측할 때마다. 얼마까지 만들까요? 몇 개 정도까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80개까지 만듭니다. 80개. 80개쯤 만들고 이제 지쳐서 코페니쿠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얼마 더 만들겠냐. 이 생각을 떠올리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50년 걸린 거예요. 이걸 놓고 토마스 쿤이 말하기를 코페니쿠스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치열한 150년의 사유를 거친 다음에 일어나는 걸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수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혁명처럼 안 보입니다. 150년쯤 그 치열한 사유를 했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냥 지구를 움직여보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물리학과 교수님도 오셨다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수학자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문가한테는 짐하고 네. 우리한테는 흥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데카르트거든요. 잘 아시죠? 방법소설 쓴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이 한마디가 이 시대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한마디. 뭘까요? 데카르트. 방법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거 말고. 그거 제1원리고요. 철학의 제1원리가 그거고요. 예, 이겁니다. 일절을 회의하라.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시대 사조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시대 사조가 하여튼 아는 것도 난 다시 따져보겠다. 이런 식이니까 이때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죠. 사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유의 가정.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업적은 합리주의 시대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반영한다는 말은 뭐냐? 코페르니쿠스가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기가 아니고 만약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다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화적이란 말을 하는 거고요. 단테에서 코페르니쿠스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150년간 그때 그게 진화의 과정이 결국 혁명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이제 쿤이 얘기하기는 변칙과 위기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학적 혁명도 시대 사상을 따라서 진화의 과정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쿤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약간 달리하는 것인데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수학은 아니었잖아요. 수학의 역사도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수학은 아닐 것 같다. 수학은 갑자기 천재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혁명과 같은 과정을 겪었을까 하는 대답입니다. 유클리드, 아까 나왔었죠? 위대한 수학자. 이 부분이 살았던 시대가 3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유클리드도. 이게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수학과 초대 학과정이었고요. 잘 알다시피 원론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원론이라는 책 때문에 유클리드 이전에 에우독수서 빼놓고 모든 수학자들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클리드가 다 총망라해가지고 종합 말하자면 무슨 참고서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유클리드가 만든 공리가 지금 5개인데요. 죄송합니다. 5개인데 이 5번째 공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5개의 공리 중에 5번째 공리만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원전 300년경부터 거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19세기는 수학의 인류 역사상 황금기였거든요. 19세기가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거의 2000년 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이 5번째 공리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평행공리 잘 알고 있죠? 직선 위에 있자는 한 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즉 하나이다. 아무튼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훌륭한 수학자도 이걸 증명하려고 했나 이렇게 할 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누스 볼리아이. 이 사람이 이제 1802년이잖아요. 태어난 게. 이걸 발견한 게 20대 초반에 발견했으니까. 야누스 볼리아의 아버지가 볼프강 볼리아예요. 수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쓴 편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너는 평행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 길이 곧 파멸로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발 간청하건대 너만이라도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나는 이 죽음의 사이의 모든 암초들을 지나 항해했지만 항상 부러진 돛대와 찢겨진 돛을 단체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내 꿈의 파멸과 나의 몰락은 이 시대에 비롯된 것이다. 이 시대 탓했잖아요.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지금 태어났으면 이거 증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시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학자들이 이름 없이 이걸 하기 위해서 다 2000년 동안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단테에서 코페르니쿠스까지 오는 동안 150년이었잖아요. 지금 이거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나서 야누스가 대답을 합니다. 말 안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 말 잘 안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들을 완성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면 평행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게 저희 확고한 계획입니다. 저는 무로부터 새로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쌍곡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다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 다시 답장을 합니다. 만일 네가 정말 그 문제에 해답을 얻는 데 성공했다면 빨리 발표를 서둘러라. 그 이유는 생각이라는 것이 쉽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바이올렛 꽃이 봄에 이곳저곳에서 피는 것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시에 이거 혁명 아니죠? 동시에 여기저기서 꽃이 피는데요. 2000년간의 사유가 다 무시되고 혁명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죠? 이건 진화의 과정 끝에 다 한꺼번에 싸게 움켜서 올라오는 거죠. 그건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19세기가 수학의 황금기인데 이거 발견한 분들이 가우스, 로바체프스키 다 이런 위대한 수학자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죠. 어느 한 시대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결국은 사유의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때를 기다리면서 사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해서 뭘 발견해가지고 뭐 인류 역사에 내가 기여하고 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수학에 아마 지금 여기 야누스 볼리아이 말고 그 전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학자들, 수많은 수학자들을 본다면 그래서 수학적 발견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진화적이며 시대 사상이 타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보고 나오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의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유의 과정을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수학하는 태도하고도 관계 있어요. 또 수학이 인류 문명에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사유는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시대 사상을 따라서 서서히 진화하면서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해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어려운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수학적 리얼리티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수학, 그게 뭐냐? 리얼리티가 뭐냐?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수학적 명제는 플라톤적 이데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진리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명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관계없이 그건 절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플라톤적 이데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게 수학이 리얼리티를 갖고 있다면 그건 어떤 공리기에 의해서 만족되거나 만족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아마 오직 바람일 뿐이지 그건 환상일 것이다. 그래서 수학적 실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탄생합니다. 리얼리티가 없다. 그 대표적인 수학자가 포앙카레, 브로워 이런 일군의 수학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 명제라는 게 그것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인간의 이런 지성, 그런 것과 독립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건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포앙카레가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어떤 공리계에서. 근데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포앙카레의 주장은. 그래서 이 일군의 이 학파들, 이 직관주의자 이 학파들의 관점은 존재성을 보여야만 수학이 인정되는. 그래서 규律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또 수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힐베르트 칸토 이런 일본의 수학자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리를 만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 그냥 연역적 체계 아래서 그냥 결과물이다.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직관, 이성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힐베르트나 칸토의 입장을 따라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공리 만들고 그냥 보고 증명하고 그 단 사람 나를 공격하면 그냥 내 공리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비를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좀 약간 아쉬움이 있죠. 나는 뭔가 우주를 향해서 뭔가 절대 진리를 향해서 난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기껏 이런 수수께끼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벤 허시가 얘기했어요. 수학자들은 평일에는 플라톤주의로 살고 주말에 편안할 때는 누가 물어서 수학의 절대 진리입니까? 물어보면 아야 그건 그냥 논리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죠. 마음 편하게. 누가 막 공격하면 그냥 이렇게 갑자기 형식론자가 되고 그리고 나 이제 주중에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할 때는 나는 지금 절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수학자들이. 힐베르트가 그래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거나 아니면 그의 부정이 참이거나 하는 절대 공리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하나의 공리계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거창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괴델이 단번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떤 광범위한 공리를 많이 집어넣어서 큰 공리계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그 공리계에 의해서 안에서 증명될 수 없는 명제가 항상 있다. 이게 불안정성 정리예요. 괴델이 이 얘기하자마자 모든 수학자들이 침묵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힐베르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직관도 아니라고 리얼리티는 이래가지고 약간 혼란에 빠집니다. 21세기 수학이 본질적으로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디파인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자 르네 토미 이제 위안을 줍니다. 수학적 구조라는 게 그걸 생각하는 인간의 지성과 무관한 거다. 위로예요. 이런 글을 써요. 르네 토미 필드 메달리스트인데요. 수학자들은 이데의 세계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통찰력만을 가지고 있다.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형식적 과정이 한계되어야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무모순성의 문제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무한히 넘어서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너무 그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르네톰 위안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잠시 뒤에 보이겠지만 이것은 약간의 말하자면 수학적 본질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위안을 삼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약간 이제 마음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위안이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인류 문명의 금자탑이다. 아까 봤잖아. 알파고 봤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수학의 이제 위대함을 얘기하죠. 수학의 리얼리티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또 하나는 좀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 말고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간 난해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성은 왜 수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알파가 없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좀 본질적인 질문. 여기에 제가 대답을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그냥 압축하기보다는 제가 익젠플을 예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인데요. 학교를 아까 세웠다고 그랬죠? 잘 아시죠?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마. 그래,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톤이 주장하기를 수학이 이데아의 지도자의 필수 교양이라는 거예요. 필수 교양.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도 여기 중고등학생 와 있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측면의 수학의 본질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 인식 능력으로서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우리가. 그럼 이성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성이 뭐냐? 이성이라는 게 뭐냐? 파란불을 보면 건너가고 빨간불을 보면 멈춰가. 이게 이성이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이런 이성의 표상으로서 수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학이. 그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이성을 가진 지도자, 그를 위해서 이제 이 수학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수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본질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스피노자. 잘 아시죠? 에티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이죠. 윤리학. 이 윤리학은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리 7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스피노자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 에티카가 그리고 왜 위대한 저서로 남아있을까요? 이런 수학적 사유의 형식을 빌리는 이유가. 그리고 이런 얘기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이고 따라서 시작과 끝은 없는 것이다. 나는 그냥 사과나무 심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비판적이고 순환적인 논쟁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형이상학이 서로 다투고 이념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학적 사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수학적 사유의 방법을 빌려서 이 에티카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마지막에 칸트. 칸트가 17세기죠. 역시 칸트가 이제 고민했어요. 이게 이 자연과학, 수학, 이게 27세기에 어마어마한 그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거듭되고 있는 이 발전의 원천인 인간의 이성이 왜 형이상학 측면에 오면 이거 쇠망하고 있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질문한 거예요. 네. 연도가 안 맞아요. 1861년. 예. 1781년이. 예, 죄송합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칸트가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믿지 말라. 이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이 책의 주제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깨달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아프리오리라는 거예요. 아프리오리. 이게 선언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또는 초월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아까 르네 톰이 얘기한 거하고 유사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책을 쓰면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증거가. 그 아프리오리가 뭐냐? 아프리오리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프리오리가 뭐냐? 그래서 아프리오리의 이해로 유클리드 기하의 공리를 선택합니다. 유클리드 기하의 공리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 논리가 물론 우리 여기 수학을 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프리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사유의 과정에서 수학이 이런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수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런 언어와 직관 이런 것이 우리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계속 언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대상을 바라보고 논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주는 언어가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늘 생각을 막고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움, 또 직관으로부터 아까 이성으로부터의 속박의 자유 그런 걸로서 수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수학적 사유에 인간의 지성들이 수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학적 사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가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버트란드 러셀이 이제 Foundation of Geometry라는 그 작은 그 책을 하나 쓰는 책이죠. 기하학의 소고 그건 번역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또 유명한 기하학자 모리스 클라인이 여기다가 이제 헌사 그러니까 그 책에 헌사를 씁니다. 헌사를 쓰는데 그 헌사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하면 미해결 문제는 끊임없이 인간의 지성을 유혹하고 가장 커다란 지적 쾌락은 붙잡기 어려운 진리와의 끊임없는 투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위대한 지성들의 작품은 우리의 눈앞에 문제들을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게 빨간 걸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수학의 그 유용성 그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정신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인류의 존속을 위해 수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학이 없다면 인간의 정신이 어느 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하는 우리의 수학적 사유의 수학의 본질은 인간의 정신을 잠들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앞에서부터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우리는 늘 뭔가 그 창조, 그죠? 또는 이렇게 활용, 우리 예를 들어서 쓰라 그러면 이 지식은 어디에 활용되는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얽매여서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수학의 본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수학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 우리의 지성 이런 것들이 잠들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이 시대에 맡은 역할은 그를 잠들지 않게 하는 수학적 행위, 지성의 행위, 정신적 활동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뭘 발견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수학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했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통하여 그러면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까 알파고 얘기도 했지만 그 마지막 일화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파리 사람들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광고가 뭐냐면 돈 안 들이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단돈 1,000원만 보내주시면 제가 편지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쫙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파리 시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값싼 돈을 내고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보냈죠. 그리고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딱 열어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답장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답장에 있는 내용은 정말 진실된 내용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 사람 형무소에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학을 그냥 주어져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답장이 뭐였냐면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지금 창문이 열려 있죠. 침대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 그러면 당신은 지금부터 초속 30km로 그게 지구의 공전 속도예요. 초속 30km로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인류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수학의 본질이 인류의 이 이성을 잠들지 않게 하는 데 있지만 우리가 수학을 많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류 번영을 위해서 이용돼야지 무작정 나는 무조건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냥 화두로 진짜 한번 수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 이런 뜻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